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FOMC는 결국 유동성을 뜻하는 의미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 유동성의 영향력을 가장 가장 앞선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오늘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동결이 됐고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96,000달러, 지금 현재 97,0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 한 이틀, 3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히려 FOMC를 계기로 좀 올라온 느낌이라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FOMC에서 사실 기대하는 거는 유동성이죠. 돈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M2 지표의 12주에서 16주 후행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 지표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매파적 발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도 이제 반등 마감했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 AI 칩 규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 역시나 이제 뭔가 뉴욕 증시와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이다가 그냥 기술주 보면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가 이게 골드와 상관관계가 또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선 다시 기술주와 좀 비슷하게 움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반등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97,000선이 일종의 이제 저항선, 98,000 저항선으로 작용한 듯해서 97,000 돌파해서 8,000까지 가려고 하면 약간 뿅망치 맞은 느낌으로 항상 거기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상승도 하락도 아닌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뭔가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 뭔가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 뭔가가 있으신 걸까요? 일단 지금 당장 기대할 거는 딱히 없고요. 그래요? 사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보자면 60일 이내 재무장관이 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완료를 해서 이걸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을지, 계좌를 따로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은 무엇일지 이런 걸 평가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감 시간이 5월 5일이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정명령에서 뭔가 하라고 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행정명령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베센트 재무장관의 가장 큰 미션은 바로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아마 코인 관련된 이런 평가 보고서 제출이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멘텀은 일단 좀 사라진 상황이고요. 근데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주말에 있을 중국과의 협상 요거에 대한 사실 뭐 뉴욕 기술주도 그렇고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정해서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네. 13F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느냐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13F가 이제 차차 공개가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블랙락 쪽으로 약간 자금 들어오는 거 이걸 감안하게 되면 이 어떤 유수의 기관들이 많이 샀을 수도 있다. 뭔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렸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블랙락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보자면 올해 들어서 ETF로 들어온 자금 유입 규모를 보자면요.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블랙락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자금이 모든 ETF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뭐 나스닥 추종 ETF나 S&P 500 추종 이거 다 통틀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로 들어온 자금, 그 GLD라고 하죠. 가장 유명한 그 골드 ETF. 네. 그거가 7번째예요. 그래요? 골드보다도 더 많은 돈이 그 블랙락 ETF 쪽으로 비트코인 ETF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금값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13F 공개되면 우리 그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보유 비중을 늘렸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고 있어. 물론 물량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센티멘트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기업들도 혹은 뭐 지난번에 공개됐던 게 이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왜 비트코인 ETF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게 투자했어라고 하면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칠 만한 회사들, 그 기관들이 이름을 드러내면 아마 비트코인도 상승 탄력을 또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블랙록 쪽에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이소호 부사장과 들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13F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13F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개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게 곧 이제 확인이 될 텐데 그때 혹시 기관들이 많이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가 모건 스탠리가 미국 비트코인을 미국의 이제 준비 자산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가 이미 샀으려나요? 모건 스탠리는 이미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스트래테지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래테지가 사실 비트코인을 살 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른바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쵸.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사잖아요. 그럼 그 전환사채를 누가 살까? 제일 많이 산 곳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스트래터지의 전환사채를 사는 방식은 이 하방을 좀 막아주는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이 전환가액보다 이게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원금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그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저 차익이 큰 방식이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이미 노출시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놓은 보고서를 보자면요, 저는 이 보고서가 뭐 그닥 이제 특별할 게 없는 게 다들 많이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에서 나왔다는 거고, 내용을 보자면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다른 그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제 어떤 이제 국가가 외환을 보유할 때 뭐 통화 비중으로 뭐 금을 얼마 그리고 뭐 달러를 얼마 유로를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주요 준비 자산의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미국이 전체 시가총액 이제 1.8조 달러를 저 모든 자산의 전체 그 규모로 놓고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준비 자산 중앙은행 준비 자산 활용되는 그 비중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면 미국이 그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에서 17%를 보유해야 적정하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예. 일단 그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그 준비 자산으로 활용이 되려면 일단 시가총액이 충분히 커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1.8조 달러 정도 됐으면 이게 스위스 GDP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준비 자산으로 고려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로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각국이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를 보자면 뭐 통화가 얼마 이거 해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1.8조 달러를 전체 자산의 일부분으로 놓고 보자면 미국이 보유해야 될 그 비트코인 할당은 3,700억 달러 규모. 이렇게 되면 전체 비트코인의 한 12에서 17%를 미국이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준비 통화 유로의 비중과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보유하는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요. 사실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게 그러네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이거 행정명령 발표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이제 안 팔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사는 방법은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산 중립적인 방법, 그러니까 돈 안 쓰고 확보하는 방법이라서 이 방법은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갖고 있는 거 안 팔면서 외환 보유고의 하나로 축적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새삼스러워 뭔가 신기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건 이른바 디지털 포트녹스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트녹스가 왜 미국 전부 금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제 디지털 포트녹스 비트코인을 이제 보관하는 어떤 계좌를 특별히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야 된다라는 게 행정명령에 나온 내용이고요. 모건 스탠리는 그게 이제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뭐랄까 우려 사항이라고 할까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외환 보유고로 편입되는 그 자산들은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가격이 오르고 상승하면 좋겠지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 상승 가능성보다는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준비 자산 가운데선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다라는 점을 우려할 점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 사실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10,000, $20,000 수준에서 봤던 변동성과 맞아요. 지금의 변동성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10년 전이랑 완전히 다르죠. 예. 지금 사실 똑같이 $1,000가 움직인다 그래도 그때는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1,000 움직이는 건 한 뭐
얼마 움직이는 건가요? 별로 아무도 생각 안 할걸요? 아무도 네. 움직이지 않는 한 0.1% 움직이는 건가요? 예. 이게 그 정도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 그 시장이 더 커지면 줄어들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정적으로 우려 사항 중에 하나가 또 여기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철회했다. 이 외에도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펜실베니아, 몬태나, 오클라호마까지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여전히 조금 벽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게다가 이제 그 굳이 이게 당으로 분류를 하자면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미국의 그 공화당 쪽은 좀 어쨌든 트럼프 열려 행정부 있죠. 하에서 네. 좀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아마 이게 구글 같은 곳 들어가셔서 비트코인 로우즈라고 이제 치시면 로우즈. 네, 각 이제 미국에 있는 주들이 현재 비트코인 법안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가 쫙 표시돼 있어요. 네. 그 가운데 보면 한 30여 개 주가 일단 법안을 이제 발의한 상태인데 이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서 주지사 서명까지 거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이제 철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원, 상원 다 통과됐어요. 근데 막판에 이게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투자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또 다시 하려면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하원, 상원 거쳐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 중에 뉴햄프셔. 물론 이게 이제 동부에 있는 아마 지도 보시면 굉장히 좀 작은 주예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뉴햄프셔 주가 주정부 최초로 미국 비트코인 준비 자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는 주지사까지 이제 사인을 했어요. 거기는 공화당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주정부 기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 등 여기 이제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다만 투자 대상에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크립토커런시라고 했던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권한은 주 재무장관에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뉴햄프셔 주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주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주정부 기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최대 5%니까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주 단위에서는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고 뉴햄프셔를 이어서 이제 여러 주들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여 개 주가 지금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되면은 아마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매수세에는 그닥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센티멘트로 움직이잖아요. 시장 센티멘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거는 좀 정치적인 그런 이슈라고 봐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그런 주였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는 그래도 좀 밝은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쌓이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알트코인이 다시 이제 주도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인가요? 사실 뭐 알트코인 주도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이제 대립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른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패스 투 알트 시즌 해가지고 알트 시즌으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 이제 두 차례를 보자면 비트코인 먼저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라지캡 오르고 그다음에 모든 알트가 오르는 이 경로를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불장, 2차 불장 때 이 경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을 만약에 3차 불장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불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경로 이더리움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알트 시즌이 온다 파와 알트 시즌 없다 파가 두 개가 이제 갈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중에서 이제 온다 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알트 시즌 경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려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도미넌스가 상당히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늘어나는데 증가하는데 이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져. 이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가격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요게 시작이 되려면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65% 수준이에요. 최근 한 5년 내 가장 고점입니다.
떨어질 생각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장 높은 이 정점이 71%, 2% 선이거든요. 그래서 온다선에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 넘어서 71% 정점 찍고 고점 그리고 찍었다. 이제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알트 시즌 시작이다라고 이번에도 아마 그 패스트 알트 시즌으로 가는 경로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쪽이 있고요. 예. 또 다른 쪽에서는 저도 약간 이 후자 쪽에 가까운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알트 시즌이 오는 경로를 보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이더리움에서 시가총 라지캡으로 이동하고 이 자금의 이동가 있습니다. 머니 네네.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오른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 시장에서 놀던 돈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격의 돈이기 얘기가 때문에 다르네. 이게 알트가 오를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양쪽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알트 시즌 얘기가 조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간 9만 뭐 4천 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또 한 개 올라오고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제 아까 8만 달러 선, 8만 5천 달러 선 거래다가 갑자기 뛰었잖아요. 반등을 하니까. 네, 하니까 이제 알트코인 가운데 몇몇 알트코인이 그야말로 정말 약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 시즌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기대가 나왔었는데 최근 또 비트코인이 또 9만 6천 뭐 4천 여기서 횡보를 하니까 다시 알트도 또 약간 또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알트 시즌 얘기가 들어가고 지금은 이 약간의 기대와 이번엔 아닐 거야라는 두 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어서 네. 알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과거 이 약간 경로 의존성을 보자면 알트 시즌 올 거야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다른 쪽에서 보자면 야, 이번엔 아닌 것 같아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알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알트 투자를 별로 권유드리진 않은데 아, 그래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게 알트 시즌이라고 부를 만한 게 오더라도 알트 시즌을 부를 수 있을까 싶겠지만 어쨌든 가는 알트는 또 가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큰 거 가운데 수위 같은 경우가요. 한 달 동안 한 60%가 올랐어요. 오. 그런데 수위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익 그 관련 생태계 코인들만 오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알트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진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종목 장세라는 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군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계속 비트코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탄탄하고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만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좀 따라 올라와 준다면 그 이후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더리움이 좀 처져 있다 보니까 계속 비트코인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